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XRP 리플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1차 목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간에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고요. 현재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서 입장 신청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말이 있죠. 리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XRP를 기업 자산으로 만든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리플이 XRP를 415억 개나 보유하고 있다더라. 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준이다. 이 정도로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리플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들고 시가총액을 띄우는 전략이라면은 그 같은 경우는 XRP를 들고 생태계를 깔고 실제 사용 인프라를 직접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XRP가 단순하게 투자 자산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결제망 패드와이어랑 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리플이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트레저리 기업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리플 XRP가 어디까지 실제 사용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XRP 가격이 아니라 XRP의 위상이 어디까지 바뀌고 있는지 시야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라는 인물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 리플은 1년 안에 XRP 리플 트레저리 기업으로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근거는 단순한데요. 지금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직접 보유 중인 물량이 약 45억 6천만 개,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락업되어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370억 개, 이 둘을 합치면 415억 개로서 전체 공급량의 무려 4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죠.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준 아니냐? 맞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 거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왜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만들면서 시가총액을 불려가지고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이죠. 즉 비트코인 보유하면서 우리 회사 가치가 커진다. 이런 식의 단순한 자산화 모델입니다. 반면에 리플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XRP를 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들고만 있는 게 아니죠.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기술 인프라에 활용을 하고 실제 사용 네트워크에 흘려보내고 여러가지 다각도 방면에서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트라이던트 디지털이라는 기업은 XRP를 5억 달러어치 준비금 자산으로 설정을 했고, 비보파워는 1억 2,100만 달러, 웰지스틱스 헬스는 5천만 달러, 심지어 웨버스 인터내셔널도 3억 달러치 XRP를 준비금에 포함시켰다라는 발표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단순하게 리플을 혼자 들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XRP를 하나의 실질적 준비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리플이 XRP를 들고 있다는 건요,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미 XRP 자체를 기업 운영의 핵심 자산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일까? 정답은 후자에 가까운데요. 이제 XRP는 리플한테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생태계 인프라를 굴리는 연료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락업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조절을 하고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자금은 XRP로서 해결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같은 실제 사용 프로젝트들도 전부 다 XRP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리플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자산만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XRP라는 자산을 가지고 그걸 실제 쓰이는 자산, 인프라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유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의 중앙화 논란인데요. 이 얘기가 사실은 XRP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아니 리플이 XRP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라 그냥 한 기업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라거나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비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주장 자체가 겉보기엔 일리가 있어 보여도 XRP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얘기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 맞다. 이거 리플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리플의 재무적인 자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투자 재원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이걸 막무가내로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에스크로 락업으로서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거.
분기마다 보고서를 공개해가지고 투명하게 유동성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게 단순하게 숨겨놓고 쓰는 구조가 아니라요,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XRP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XRP 기반으로 EVM 사이드체인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개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XRP를 기반 자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투자 비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LUSD, 이것도 그냥 마케팅용 토큰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와 송금의 실제 사용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준비금 관리, 커스터디 계약, 의료 결제 연동까지도 이런 모든 과정에 XRP 생태계 자산이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이 일부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테스트들은 단순한 기술 구현이 아니라 규제 대응 비용과 시스템 통합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RP 자산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쯤 되면 질문 자체가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XRP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보유 물량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R&D에 투자를 하고 파트너사에 자금 지원하고 생태계에 재투자하면은 오히려 그 자금들이 전체 산업의 성장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XRP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리플은 그냥 그 물량을 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술을 확장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에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정말 간단해요. 보유가 고통제는 아니라는 거,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리플 XRP에 대한 진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죠. 단순하게 기업 CEO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결제 규제 개혁의 얼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의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리플 회사 지분과 보유한 XRP 물량 가치를 반영한 추산인데요. 그만큼 리플이라는 기업과 XRP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진짜 주목받은 계기는 미국 SEC 소송 대응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 때 다른 프로젝트 같았으면 그냥 무릎 꿇고 합의했을 겁니다. 규제 권력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갈링하우스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다는 거. XRP는 증권이 아니라 통화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이 무려 4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었고,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어땠습니까? XRP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힘든 시간 이겨냈었죠. 그리고 2025년 5월 5천만 달러라는 현실적인 수준의 합의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속보로서 전달드린 바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갈링하우스는 단순한 경영자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통로를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최근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CEO 갈링하우스가 한 말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불명확한 규제가 기술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지금처럼 주저하는 사이에 영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디지털 자산을 미래 금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발언이었죠. 리플이 사라져도 XRP는 계속 거래가 될 것이다. 이 말인 뉴스는 어떻게 보면요, 리플이 XRP에게서 손을 떼겠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XRP 같은 경우는 리플이 없이도 생존 가능한 구조라는 것들을 강조한 발언이에요.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XRP 생태계는 여전히 리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술, 자금, 파트너십 대부분이 리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링하우스가 말한 의미는 분명한데요. XRP는 특정 기업에 묶여있는 종속 자산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백엔드 인프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갈링하우스가 계속 주장해온 철학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 쉽게 말씀드려서 가치를 이메일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중심에 XRP를 두겠다는 거고, 이거는 탈중앙화라는 이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효율화,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의 핵심은 이겁니다. 갈링하우스는 XRP를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술 인프라로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 비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백엔드를 XRP로 바꾸는 것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의 끝자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가 있죠. XRP가 미국 연준의 결제망 패드와이어에 통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그림인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패드와이어, 여기서 처리하는 연간 결제 규모가 얼마냐? 무려 1000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 13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거대한 은행망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혈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XRP가 이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회사들 중에서 볼란테,
그리고 피나스트라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 둘은 리플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ISO 20022 메시징 표준 이거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공통 언어 같은 건데요. 현재 리플도 ISO 2002를 채택을 하고 있고 패드와이어도 같은 표준으로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메시징 시스템 차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가장 큰 벽이라고 한다면 미국 연준이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연준은 비트코인이든 XRP든 어떤 코인이든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은 자체 디지털화폐 CBDC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패드나우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도 이미 가동 중에 있죠. 즉 남이 만든 시스템을 들여올 바에는 내가 직접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XRP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 변동성이 크죠. 규제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는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자산을 국가 핵심 결제망에 넣는다? 연준 입장에서는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XRP가 패드와이어에 바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연동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고요. 리플의 파트너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즉 XRP가 정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백엔드에서 일부 역할을 조용히 가져가는 구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XRP가 연준 시스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진 않고 있지만요. 패드와이어에 연결된 은행 간의 통신 속도라거나 메시지 처리에서 XRP가 지원이 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사용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그 안에서 XRP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과 실제가 다른 구조, 우리가 XRP에서 항상 봐왔던 스타일인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파트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통합은 아직까지 먼 건 현실적이지만요. 기술적인 기반 그리고 파트너십을 보면은 XRP는 이미 그 내부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중일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결론을 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XRP의 가격에만 집중합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 언제쯤 터질까?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지금 XRP가 진짜로 싸우고 있는 전장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걸 기업 자산으로 만들고 시가총액을 부풀리는 전략을 쓰고 있죠. 하지만 리플은 완벽하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XRP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쓰고 있다는 점. 준비금 자산으로 확산시키고 EVM 사이드체인부터 스테이블코인 RLUSD까지 XRP를 실제 시스템에 박아 넣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산 보유가 아니라요. XRP를 인프라로 설계하는 전략인 거고 그런 흐름들 안에서 XRP는 점점 기술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숫자가 아니라 위상이기 때문에 보유랑 그리고 사용 그 단순한 차이 안에 XRP의 미래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XRP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꾸준한 기대랑 응원 덕분에요. 지금 시장 전체 흐름 그리고 XRP 자체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결국에 이 시장은 하락과 상승이라는 이런 파동 속에서 누가 끝까지 멘탈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 강했던 거다. 이 싸움인 겁니다. 하락장에서 흔들려가지고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또 뒤늦게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매매 패턴들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 이게 개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 결국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실수일 뿐이었다는 거. 저점이라는 단어 뒤에는 당연히 상승이, 고점이라는 단어 뒤에는 당연히 하락이 따라온다는 거. 이 단순한 구조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시장을 대하는 태도랑 매매 습관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점 부분에서는 지금쯤 이제 일부 익절할까? 수익을 실현할까? 이런 전략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XRP를 보유 중인 분들께서는 한방에 몰빵하거나 한방에 전량 매도하는 이런 무리한 매매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중장기 보유 메인으로 가져가시되 일부 비중만이라도 수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챙겨나가시면서 수익금을 불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 비중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의 상승 구간이 지나고 나면요. 분명히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내가 챙겨둔 현금 그게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도 지나고 나서야 그때 팔걸, 그때 수익 실현할걸, 그때 추가 매수 좀 해놓을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죠.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누구나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값진 경험으로서 받아들인 분들은 그 다음 시장이 올 때 진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번이 첫 경험이신 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저점에서 불안해서 손절하는. 하지만 이런 경험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인 겁니다. 시장을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경험을 현실적인 매매 습관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